몸속에서 정전기가 생긴다고. 체내 정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아시나요? 정전기는 외부나 체표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정전기는 건조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몸에도 생겨나고 심지어 벼락까지 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입니다. 저자인 호리 야스노리 박사는 몸속 정전기와 건강의 관계를 최초로 밝히면서 체내 정전기를 최소화하고 탈모, 아토피, 동맥경화 등 현대인들의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정전기를 줄이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체내 정전기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신경세포 손상, 끈적한 혈액, 좁아진 혈관, 암세포의 생성, 피부세포 손상, 인슐린 분비 감소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현상들이 모두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라고 짚어줍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체내 정전기를 줄이는 생활 수칙과 예방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전자의 이동이 우리 몸의 혈류와 건강을 유지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듯 여러분들도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우리 몸의 맹독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체내 정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밝히다. 겨울철이 되면 매서운 추위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외투를 벗을 때,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할 때, 빠지직하고 찰나에 온몸을 전율케 하는 정전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정전기가 구름 속에 쌓여 전압이 최고치에 이르면 방전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번쩍 우르릉 쾅쾅하는 벼락이다. 벼락의 전압은 작게는 1억 볼트, 크게는 10억 볼트나 된다. 이런 고압에 직격당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큰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한 해에 여럿이다. 이러한 정전기와 벼락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건조한 날에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정전기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몸속에서 정말 발생할까? 그렇다. 우리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생기고 벼락이 친다. 게다가 정전기와 벼락으로 인해 갖은 병에 걸린다. 몸속 정전기와 건강의 관계를 최초로 밝힌 사람은 일본에서 난치병 치료로 잘 알려진 호리 야스노리 박사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전기성을 띠고 있다. 평소에는 중성을 띠다가 마찰과 같은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면 양 혹은 음의 전하를 띠고 반대극의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정전기가 생긴다. 정전기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한다. 어릴 적에 우리는 책받침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는 장난을 많이 쳤다. 책받침을 한참 문지르다가 들어올리면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책받침에 붙어 올라왔고 그 모습에 친구들은 까르르 웃었다. 이는 정전기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몸속에서는 어떨까? 심장은 1분에 60에서 70회 뛰고 혈관 내부로는 혈액이 흐른다. 림프액도 흐른다. 기관을 거쳐서 폐로는 공기가 들어온다. 음식물도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와 장을 통과한다. 이들 모두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즉 림프관과 림프액 사이에서도 호흡을 할 때도 심장이 박동할 때도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날 때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흔히 정전기라고 하면 대부분 체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손끝이나 몸 어딘가에서 찌릿하고 느껴지는 정전기는 체표 정전기이다.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옷을 입거나 카펫 위를 걸을 때 몸 표면에 쌓인 전기가 문 손잡이를 잡거나 차에 타는 순간 단숨에 방전되면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방전 현상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3만 볼트에서 4만 볼트의 전압이 필요하다.
체표 정전기도 몸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옷은 안 입고 전기 제품에 둘러싸인 생활은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다. 호리 야스노리 박사는 체표 정전기보다 훨씬 골치 아픈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흉이 바로 체내 정전기라고 말한다. 습도와 상관없이 정전기는 발생한다. 몸속 정전기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정전기는 건조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분 함량이 꽤 높은 몸속에서도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이다.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수분이 적거나 없어 절연체에 정전기가 발생해도 전기가 쉽게 이동하지 못해 때때로 방전을 일으킨다.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면, 나무 같은 천연 소재에서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더 많은 이유는 그렇잖아도 공기가 건조한데 난방까지 가세한 탓에 더욱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도가 65%를 넘으면 정전기가 생겨도 수분을 통해 저절로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즉, 습도가 높은 날에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습도가 높을 때 정전기로 인해 빠지직거리지 않는 이유는 정전기가 수분을 함유한 대기 중으로 부드럽게 방출되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든 낮든 방전되는 방식이 다를 뿐 정전기는 똑같이 발생한다. 벼락은 구름이 쌓아둔 전기가 국소적으로 공기의 절연 내압을 이겨내고 지표로 흐르는 거대한 방전 현상 중 하나이다. 벼락의 근원인 정전기의 발생원은 네온이며 네온의 근원은 수증기이다. 네온 내부는 물이 얼어서 생긴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생긴 쌀락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맞부딪히거나 주위의 공기와 서로 스치면 그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한다. 네온에서도 벼락이라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마당에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채워진 인체에서도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체내 벼락이 신경세포를 직격하면 치매, 유전자를 직격하면 암에 걸린다.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맹독이자 날카로운 칼이다. 사람들은 설마 나한테 벼락이 떨어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벼락은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벼락을 얕봐선 안 된다. 체내 정전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끈적한 혈액, 좁아진 혈관, 신경세포 손상, 암세포 생성, 피부세포 손상, 인슐린 분비 감소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현상들이 모두 몸속 정전기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져 혈액이 끈끈해진다. 혈액을 검사하면 적혈구가 각자 떨어진 상태로 탁구공처럼 통통 튀듯이 혈관 안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적혈구들이 서로 뭉쳐 다닐 때가 있는데 이는 끈끈하고 건강하지 못한 혈액이라고 보면 된다.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적혈구는 혈액 속 다양한 성분과 수분, 혈관벽과 서로 스치면서 흐른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당연히 정전기가 발생한다. 모든 적혈구의 표면이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띤 적혈구들은 서로 반발하게 되어 달라붙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 하지만 적혈구 표면의 대전 균형이 무너져서 어떤 적혈구는 음전하로 또 다른 적혈구는 양전하로 대전된다면 어떨까?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서 달라붙어 버린다. 이것이 끈적끈적한 혈액이다. 서로 달라붙어 뭉친 적혈구는 혈류를 나쁘게 만들고 혈관벽에도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든다. 그 결과 몸을 병들게 한다. 적혈구의 역할은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것인데 적혈구가 서로 뭉친 탓에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초신경의 세포는
산소 부족과 영양 부족에 빠지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축적되어 결국에는 사멸한다. 수족냉증이 그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동맥경화도 체내 정전기가 축적되어 생긴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을 과잉 섭취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바탕에는 체내 정전기가 있다. 혈관의 내막과 중막 사이에는 내탄성판이 있는데 이곳에서 콜레스테롤의 진입을 튕겨낸다. 그리고 대략 5세 무렵부터 동맥벽에 조금씩 칼슘이 침입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칼슘 양도 갈수록 증가한다. 내탄성판을 비롯해서 혈관의 탄성을 제공하는 물질이 엘라스틴인데 여기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탄성을 잃어버린다. 즉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걸린다기보다는 애초에 정전기 때문에 끌려온 칼슘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진입시킨다고 보는 편이 옳다. 치매는 체내 정전기가 신경세포를 직격해 생긴다. 몸속 정전기는 절연체인 지방층에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방전하는데 이때 정전기가 직격하는 부위에 따라 사람은 다양한 병에 걸리게 된다. 그중 하나가 치매다. 치매와 정전기의 관계를 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신경세포의 벼락이 떨어져서 생기고 뇌혈관성 치매는 정전기가 혈관벽에 쌓인 탓에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본다. 인간의 뇌는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능력까지 갖춘 섬세한 기관이다. 계산은 컴퓨터 쪽이 빠를지 모르나 섬세함은 당연히 인간의 뇌가 한참 위이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정전 파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정전기 방전이 야기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집적 회로는 절연성이 높은 산화 실리콘 등의 얇은 막으로 덮여 있다. 그런데 정전기의 방전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면 산화 실리콘 등으로 된 절연층이 깨지면서 내부의 회로가 손상된다. 이를 정전 파괴라고 한다. 파괴라고 하니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연상했을 텐데 실제로는 0.1mm도 안 되는 작은 회로가 동작을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겉만 봐서는 절대 알지 못한다. MOS형 반도체는 80에서 100V의 전압만 걸려도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산화막이 불완전해서 더 낮은 전압에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따끔하다고 통증을 느낄 정도가 약 3kV의 전압이라고 하니 80에서 100V란 수치가 얼마나 작은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처럼 정전기 방전은 집적회로 같은 전자부품에는 무척 두려운 존재다. 신경세포가 정보를 전달하는 전위는 115MV에 불과하다. 1V의 1000분의 115라는 매우 작은 전압으로 정보 전달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벼락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몸속에서 치는 벼락의 전압은 3000V에서 40,000V쯤 된다.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전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연히 정보 전달이 차단되거나 정보가 뒤엉켜버린다. 뇌신경세포는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코팅돼 있고 그곳에 정전기가 쌓였다가 우르릉 쾅쾅하고 수상돌기나 축삭, 낭비의 결절, 시냅스의 벼락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체내 벼락의 유전자 직격, 그것이 암의 시작이다. 세포의 분열과 증식은 본래 유전자의 지령을 받아 조절된다. 암은 그 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암세포는 유전자의 지령을 무시하고 저 혼자 자립해서 끊임없이 증식한다. 즉, 암화의 원인은 유전자의 이상에 있는 것이다. 유전자 중에는 암화를 촉진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다친 곳을 회복하려면 격렬한 세포 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화 유전자가 활성화되지만 회복이 되고 나면 암억제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해서 분열을 멈춘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세포막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돼 있다. 거듭 말하지만 바로 이곳에 체내 정전기가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르릉 쾅쾅 하고 벼락이 내리친다. 어디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포의 수는 60쪽에나 된다. 그들 중 어느 한 곳의 유전자, 그것도 암을 발생시키거나 억제하는 유전자에 떨어질 수도 있다. 암 유전자가 손상돼서 세포의 암화가 촉진되거나 암 억제 유전자가 고장나서 세포의 암화를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다. 대사증후군과 정전기, 당뇨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활습관병의 하나인 당뇨병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만드는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잘못된 식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호리 박사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만드는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체내 정전기 때문으로 보았다.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대사증후군이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다. 몸에 지방이 늘어나면 체내 정전기가 다량으로 쌓인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벼락 또한 보통 전압이 아니다. 그런 벼락 중 하나가 랑게르한스섬을 직격하면 당연히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교란되거나 혹은 마비되어 당뇨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체내 정전기로 인해 생기는 증상은 많으며 몇 가지를 줄이면 다음과 같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을 방해해 부종을 일으킨다. 면역력을 약화시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게 만든다. 신경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한다.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켜 근육 결림과 통증을 부른다. 근육을 긴장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 피부세포를 손상시켜 탈모를 촉진한다. 벼락은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 질병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만큼 체내 정전기와 관련된 질병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병은 결국 체내 정전기 증후군이라 해도 맞는 말 아닐까 싶다. 이처럼 몸속에서 발생한 정전기의 폐해는 심각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는 것이다. 몸속 정전기를 빼는 7가지 생활수칙. 몸속 정전기를 빼는 생활수칙으로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체내 정전기 이론의 창시자 호리 박사는 어떤 질병이든 치료의 기초는 체내 정전기 제거라고 말한다. 몸속의 정전기를 빼는 방법의 하나가 몸의 한 부위를 흙과 접촉시키는 것이다. 몸의 비만도만 본다면 씨름 선수들은 이미 큰 병의 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땀을 흘리고 흙 위에서 맨발로 운동을 한 덕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 체내 정전기를 빼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현대인은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빼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산다는 점이다. 신발이 일상화되는 바람에 신체와 흙의 접촉 시간이 확 줄었고 도로는 콘크리트화되었으며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생활한다. 즉, 몸속 정전기의 양은 포화 상태에 달했고 균형도 깨진 상태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7가지 생활 수칙을 통해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뺀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 수칙 1.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오던 K에게 며칠 연락이 뜸해 전화했더니 열이 나서 머리가 지끈거려라고 말했다. 최근 한동안 체내 정전기에 대해 공부하느라 머리를 많이 써서 지혜열이라도 났나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누워서 쉬어. K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서 한마디 던졌다. 자네 말이야. 누워있기만 해서는 안 돼. 내 말에 K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며 간절하게 물었다. K에게 지금의 증상이 있기 전의 상황에 대해 묻다 보니 최근 갑작스럽게
학습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쓰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많아진다. 벌써 여러 번 말했으니 다들 알겠지만 혈류가 늘어난 만큼 정전기의 발생량도 늘어난다. 아마 K의 머릿속은 정전기로 가득 차서 여기저기서 벼락이 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그 덕에 영향을 받은 두피가 곽인장을 일으켰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몸 어딘가에 생긴 트리거 포인트가 자발성 연관통을 두피에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방법은 하나야.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내야 돼. 누워만 있는 건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뺀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치료법이야.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리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에 손이 닿든가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나는 K에게 누워만 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증상이 나을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먼저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흙을 만지고 와. 그리고 다시 자. 잠에서 깨면 또 소금 조금에 물 한 잔, 그리고 흙을 만지러 나갔다 와. 이것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걸. 여기에 달걀술을 한 잔해도 좋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걀술이 잘 듣는다고 한다. 달걀술은 날달걀을 거품이 날 정도로 완전히 푼 뒤에 따끈하게 데운 술을 부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집은 분량의 소금을 섞어 마시기를 추천한다. 달걀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 해열이 되고 영양 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감기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 치유 효과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따르는 데서 오는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감기에 효과적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적당량의 술은 숙면을 돕는 데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라이소자임,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추출된다고도 한다. 이 효소는 눈물이나 콧물, 모유 등에 들어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와 세균 감염을 막아준다. 여기에 체내 정전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까지 섞어 마시고 세포 정전기와 함께 접지시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금을 첨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금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소금을 먹으면 체내 정전기가 중화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서 그치지 않고 체내 정전기까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인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다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생활수칙 2. 잘 때는 머리를 북쪽에 두고 눕는다.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 나는 조언을 하나 더 추가했다. 죽은 자들이 북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나 다름없을 뿐 체내 정전기 이론에서 보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잘 때가 제일 건강에 좋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방위자석에서 N극이 북쪽,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의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이기 때문이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은 끌어당긴다고 초등학교 때 배운다. 지구도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자석을 보고 지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구는 자석이기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즉 남극에서 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자는 것은 그런 자기력선상에 몸을 누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이 흐른다. 자기력선 위를 혈류가 가로지르면 그곳에서 전기가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양이온이 흐르면 그 주변의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음이온이 흐르면 시계 반대 방향에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지구의 자기력선과 혈류로 발생한 자기력선 사이의 방향 관계를 보면 동서 방향으로 놓으면 혈관 내에서 이온의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 때 정전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셨다고 한다. 부처님은 북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면 좋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계셨으리라. 알았어. 지금 당장 흙을 만지고 와서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잘게. K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경험에서 보면 K처럼 내 말을 믿고 순순히 따르는 환자는 병에 걸려도 금세 낫는다.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안도감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좋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 자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석은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양날의 칼이다. 자석이 독이 된다고 하면 다들 못 믿겠다는 얼굴을 한다. 하지만 자석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는 편이 좋다. 자석을 장기간 사용하면 혈류의 전기 분해를 조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허체질과 실체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자석 반창고는 에너지가 부족한 허체질의 사람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역효과가 난다. 어느 날 통통한 65세 여성이 몸이 안 좋아졌다며 상담을 하러 왔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하고 물으니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몇 번씩 코로트코프음을 통해 혈압을 재봐도 협심증의 소견밖에 얻을 수 없었다. 문득 목덜미에 붙인 자석 반창고가 눈에 띄어서 떼어냈다. 그리고 5분 뒤 다시 혈압을 재니 혈압계가 정상을 가리켰고 몸 상태도 회복되었다. 고작 자석 반창고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것이냐며 본인도 놀라워했다. 자석은 플레밍의 법칙에 따라 혈액을 분해하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 보면 자석은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생활수칙 3.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다음 날 K가 전화를 걸어왔다. 자네 말이 맞았어. 정전기를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어. 역시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최고다. 정전기 빼는 법은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우선 맨발로 흙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집신을 신고 길을 걸어 다녔다. 맨발로 흙을 밟고 풀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몸속에 정전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신발을 신게 되면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자. 건강은 맨발에서 시작된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낚시도 좋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바위나 흙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물론 해수욕도 효과가 좋다. 다만 아토피 환자들은 바닷물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 치는 해변에서 노는 정도로 참는 편이 좋다.
가끔은 낚싯줄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고 흙을 주무르다가 저무는 날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도저히 그런 여유를 낼 수 없다는 사람은 최소한이나마 이렇게 해보기 바란다. 단독주택에는 보통 마당이 딸려 있다. 아파트라면 화단이나 단지 내 공원처럼 흙이 드러난 곳이 있다. 그곳을 미리 알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흙을 토닥토닥 손으로 두드리자. 그 행동만으로도 접지되어 몸속 전기는 빠져나간다. 할 수만 있다면 소금물을 뿌려서 젖은 흙 표면을 만지면 더 효과적이다. 손은 지저분해지겠지만 건강을 원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리를 걷다가도 흙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접지 않는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정전기가 방출돼 몸속에서 벼락이 치는 일도 줄어든다. 건강에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병에 걸린다. 접지는 매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흙을 만지는 방식으로 접지를 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접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몸속에 정전기가 잔뜩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번 기회에 접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익혀서 제대로 된 정전기 대책을 실천하자. 접지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막기 위해서 가전제품에도 적용되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지구가 거대한 도체이며 대지의 표면은 전위가 제로라는 점을 이용해서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접지의 전기 저항이 1메가옴 이하이면 괜찮다. 이러한 접지 방식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참고로 전기 제품의 경우 정전기에 비해 극단적으로 큰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접지의 전기 저항치가 100옴 이하인 매우 저항이 작은 것을 써서 전기가 잘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의 성질은 접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편리하다. 도체는 어딘가 한 곳만이라도 접지시키면 순간적으로 거의 모든 정전기가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미리 접지만 시켜둔다면 철이나 스테인리스 등으로 만든 금속재 장치 등의 도체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족족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도체일 경우에만 접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절연체가 태전된 경우에는 체내 정전기를 접지해도 전하는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는 접지를 해도 정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접지를 한 도체에 접촉해 있는 절연체의 정전기가 사라진 듯 보일 때가 있다. 실제로도 이 상태에서 절연체의 전위를 측정하면 전위는 낮아져 있다. 절연체라도 접지를 하면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자주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왜 정전기가 사라진 듯 보인 걸까? 접지한 금속은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다. 그곳에 대전된 절연체가 접촉하면 도체의 표면으로 절연체에 대전된 전하와 반대 극성을 가진 전하가 끌려 나온다. 즉 접지한 도체와 접촉한 절연체에서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중화되어 겉보기에는 정전기가 사라진 듯 보인다. 하지만 당연히 절연체의 전하는 이동하지 않는다. 도체에서 떼어놓으면 사라진 듯 보였던 정전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접지의 효과는 대전된 물체가 도체냐 절연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도체에는 효과적인 접지도, 절연체에는 즉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전기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의 정전기는 쉽게 뺄 수 있지만 체내 정전기는 쉽게 빼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파도치는 해변을 걸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 체내 정전기는 서서히 빼는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은 백사장을 걷고 평소 흙을 만지는 습관을 지속해야만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체내 정전기를 빼내려면 매우 지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생활수칙 4. 길게 호흡해야 오래 산다. 심장박동을 멈추는 일은 물론이고 오장육부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한다. 심장박동수를 높였다 낮췄다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문제다. 근데 말이야. 오장육부 중에서 일부 장기는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 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다. 폐 아닌가?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의 대답처럼 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이다. 예를 들어 폐를 부풀리고 싶다면 숨을 잔뜩 들이쉬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은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율신경 조절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안 쓰고 묵혀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호흡은 연구하면 할수록 심오한 인체 기능이다. 기공이나 요가에서도 호흡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초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호흡법 입문을 계기로 다양한 특수 능력을 각성시켰다고 말한다.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일화 하나만 소개하고자 한다. 호흡을 한 번 하는 동안에 심장은 4번 뛴다. 이는 포유류라면 몸집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다. 인간은 물론이고 코끼리와 기린, 개와 고양이, 토끼와 쥐도 모두 한 번 호흡하는 동안 4번의 심박이 있다. 매우 독특한 계산을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포유류의 제각기 다른 수명을 심장의 고동 시간으로 나눠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포유류라면 어떤 동물이건 평생 동안 심장이 20억 번 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설에 의하면 쥐의 수명은 3년 정도이고 코끼리는 80년 가까이 산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을 같은 속도로 만들면 쥐와 코끼리의 수명은 똑같아진다. 수명은 심장이 고동치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심장의 고동은 호흡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1분 동안의 호흡 횟수를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야말로 긴 호흡은 긴 수명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파도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1분에 18에 밀려왔다가 밀려간다고 한다. 그 같은 자연의 리듬에서 본다면 잠잘 때의 호흡 역시 1분에 18회 정도 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심호흡을 합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스흡하고 숨을 들이쉬고 호흡은 들이쉬기로 시작해서 내쉬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인간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온다. 이때의 호흡은 응애니까 내쉬는 숨이군. 그럼 죽을 때는 숨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 숨을 거둔다고 하지. 거둔다. 즉 마지막에는 숨을 들이쉬며 이승과 작별한다. 호흡이란 한자를 봐도 숨 내쉴 호에 숨 들이쉴 흡이다. 내쉬는 숨이 먼저라는 뜻이다. 호흡은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긴 호흡을 하려면 먼저 내쉬는 숨에 의식을 쏟으면서 천천히 내뱉는다. 숨을 다 내뱉으면 이번에는 알아서 산소가 들어와 느긋한 리듬으로 들이마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들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은 짧고 얕아지기 쉽다. 내쉬는 숨에 의식을 집중해서 내뱉은 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수명은 제법 늘어날 것이다. 참고로 본래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심장이 1분에 70회 뛴다는 가정하에 윤년을 빼고 계산해보자. 54.4세. 이것이 본래 인간이 타고난 수명이다.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인 오다 노부나가는 인생 고작 5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답도 아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55세 정도였다. 55세 정년제는 평생 현역으로 일한다는 의미에서 설정되었다. 현대의학의 진보 덕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현재의 우리는 1970년대보다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식생활도 비할 데 없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균 수명 또한 큰 폭으로 연장되었다. 평균 수명 80세의 달성은 역사상 극히 최근의 일이다. 암이 4인 1위로 등극했다는데 고령에 접어들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은 늘어나니 암의 증가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타고난 수명을 생각하면 현대인은 지나치게 오래 사는지도 모른다. 얄궂게도 장수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다. 생활 수칙 5. 이 호흡은 이제 그만. 코로 숨쉬자. 그리고 또 하나, 정전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호흡과 관련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지식이 있다. 인간은 유일하게 입으로 호흡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기 때문에 입을 코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는 더울 때 입으로 헥헥거리는데 이는 개에게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뱉어서 체온을 내리려는 행위이지 숨을 쉬는 행동은 아니다. 개는 숨을 코로 들이쉰다. 자기 면역 질환 역시 인간에게만 있다. 뉴질랜드 블랙마우스라는 쥐가 자기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유일한 동물이며 그 밖에는 후천적으로 면역 질환에 걸리는 동물은 내가 아는 한 인간 이외에는 없다. 이 호흡을 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자기 면역 질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저명한 면역학자인 이시하라 카츠나리 선생도 말했지만 나는 20여 년 전부터 이 호흡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호소해왔다. 교원병이나 네프로제,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일부 아토피 피부염 같은 면역계 질병은 이 호흡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목에는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인 인두편도가 있는데 이 호흡을 하다 이곳에 상처가 나면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호흡을 멈추면 면역 질환이 크게 호전된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호흡이 나쁘다고 머리로는 알아도 일단 잠이 들면 어느 틈엔가 이 호흡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는 의식적으로 이 호흡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다음에 10가지 항목을 확인해보자. 힘을 빼고 있으면 입이 살짝 벌어져서 멍해 보인다. 앞니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가 벌어져 있다. 입을 다물면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다. 한쪽 치아로만 음식을 씹거나 치아 교합이 좋지 않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두껍다. 입술이 하얗게 튼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이 아플 때가 많다. 윗입술 전체가 산 모양을 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가 난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코막힘 증상이 있다. 위의 항목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평상시 혹은 수면 중에 이 호흡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여러 개가 해당되는 사람은 이 호흡의 비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이 호흡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고무적 꼭지를 물고 잔다. 현대인은 이유를 서두른 나머지 이른 시기에 고무적 꼭지를 뗀다. 그 때문에 이 호흡을 하는 아이가 늘어난다. 어른이라도 입에 고무적 꼭지를 물고 자는 훈련을 해보자. 반창고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입에만 마스크를 하거나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아랫입술에서 윗입술 쪽으로 반창고를 붙인다. 혹은 역팔자 모양으로 양입가에 반창고를 붙인다. 반창고는 너무 단단히 붙이지 말자. 재채기를 했을 때 고막이 찢어질 수 있다. 밑에서 위쪽으로 붙이면 기도를 넓힐 수 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쪽 치아로 껌을 씹는다. 입을 다물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쪽 치아로 무설탕 껌을 씹는다. 이러한 행동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교정한다. 코를 자극한다. 코의 양옆과 콧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자극한다. 수면 중에 비중격을 자극하는 장치도 시판되고 있으니 활용해도 좋다.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코에 붙이는 반창고도 좋다. 1%의 식염수로 각을 한다. 100cc의 물에 소금 1g을 녹여서 각을 한다. 인두편도까지 소독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아이오 소리를 내면서 각을 한다. 내 병원에는 난치병으로 분류된 교원병 환자도 상담하러 온다. 그런 분들께는 시간이 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 모간 쪽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가글법도 지도한다. 가글은 다들 잘하는 듯 보이지만 의외로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수면시 코호흡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해조류나 해조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먹고 물을 뿌린 흙에서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몸의 중심을 바로잡으면 거의 모든 증상이 경감되고 개중에는 완치되는 분도 많다. 코호흡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입으로 호흡하고 있다.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듯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코호흡을 하자. 생활수칙 6. 뭉친 근육을 풀면 몸이 상쾌해진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K에게 체내 정전기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슬슬 강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강의는 고향에서 옛 이야기를 곁들이며 하고 싶은 마음에 K를 내 연구소로 초대했다. 나는 환자의 치료 전과 치료 후를 꾸준히 DVD에 기록해왔다. 안 그러면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걷던 사람이 10분 후에는 깡충깡충 뛰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DVD로 보여주면 대개는 믿어준다. 나는 강연이나 학회에서도 먼저 실제 성과를 보여준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한다. K에게도 DVD를 보냈었다. 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DVD를 보고 난 후에 찾아오라고 한다. 참고로 나는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증상이 아무리 심한 환자를 고쳤다 한들 무료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더니 20년 뒤까지 예약으로 꽉 찼던 경험이 있어서 이래서야 내 몸이 나만하지 않겠다 싶어. 지금은 치료보다는 건강을 위한 연구나 계몽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이 굳이 내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법 같기 때문이다. 이 책도 계몽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땅에 손을 짚기만 해도 몸이 좋아진다는데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병원이나 치료원을 찾기 전에 일주일이나 2주일만이라도 해보자. 그래도 별 차도가 없는 사람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면 된다. 아직 건강할 때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급감할 터이다. 뭉친 근육을 풀어줄 겸해서 K의 근육을 살피니 몸이 많이 비틀려 있었다. 내 치료는 거칠기 때문에 비명이 절로 나는데 K 역시 끝날 무렵에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 대부분의 불쾌한 증상이 개선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킬까에 주안점을 둔 치료를 하고 있다. 내 근육 마사지가 다 끝난 뒤 이완된 근육이 주는 힘차고 상쾌한 느낌은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질병이나 불쾌한 증상은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한 탓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데는 칼슘 이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에 붙어 있는 근소포체란 곳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칼슘 이온이 되돌아가면 근육은 이완된다. 성전기가 많아지면 칼슘 이온이 근소포체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은 수축한 채로 남게 된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성전기가 늘어난다. 근육이 수축한다. 혈관이 수축한다. 성전기가 늘어난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 근육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어깨 결림에서 시작해서 무릎 통증, 부종, 알레르기 성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배를 살짝만 눌러도
아얏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장까지 딱딱해진 탓에 내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이미 병에 걸렸든가 걸리기 직전에 와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릴 위험도 있다. 이 악순환에서 탈출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다. 그 다음은 무조건 근육 마사지를 해야 한다. 근육이 결린 부위에는 압통점이 있고 그 부분에 근경결이라는 뻐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들여서 풀어준다. 마사지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래도 계속 마사지한다. 되도록 살짝살짝 풀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조금 세게 해도 상관은 없다. 트리거 포인트. 압통점이 생기면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좋아져서 다양한 증상이 차츰 사라진다. 그리고 병행해야 할 일이 몸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는 것이다. 생활수칙 7. 식습관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식사는 매일의 일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란 질문에는 답하기가 정말 어렵다. 일례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마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예방이 되느냐 하는 점에선 사실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분명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칼슘이란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같이 있어야만 비로소 체내에서 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슘을 먹어야 한다는 명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마그네슘은 잊혀졌다.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기엔 수준이 너무 낮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종족 보존이 최우선 목표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유가 최고의 먹을거리라면 송아지가 젖을 떼고 풀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이 유행하면서 난치병이 나았다라는 대담한 광고 문구를 쓰고 그 문구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그다지 탐탁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의 난치병이 나았다고 해서 누구든 다 똑같은 효과를 보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약이어도 모든 이에게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하물며 약도 아닌 건강보조식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효과를 nen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과연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복용하고 열이 떨어지면 복용을 멈추는 것이 약의 상식이다. 해열제는 열을 내리는 약이지 건강을 유지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보조식품은 약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난치병에 잘 듣는다고 해서 건강까지 쭉 유지시켜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복용으로 생길지 모를 폐해도 고려해야 한다. 우유도 건강보조식품도 사소한 예에 불과하지만 많은 이들이 먹을거리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가 없다.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거쳐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전기의 관점에서 두 가지 조언만 하고 끝내겠다. 편식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첫째,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편식이 안 좋을까? 정전기는 혈액이 혈관벽을 스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혈관벽이 양전하로 대전되느냐 음전하로 대전되느냐는 혈액의 질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정전기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스치느냐에 따라 양전하로도 대전되고 마이너스로도 대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피부와 나일론이 스치면 나일론이 음전하, 피부가 양전하로 대전되지만 염화비닐과 스치면 염화비닐이 양전하, 피부가 음전하로 대전된다. 줄곧 같은 음식만 먹으면 혈관벽과 마찰하는 혈액의 질도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음전하인지 양전하인지는 모르나 항상 같은 종류의 정전기만 쌓이게 된다. 반면 아침에는 채소를 먹고 점심에는 고기를,
저녁 때는 생선을 먹는 식사를 계속하면 아침에는 혈관벽에 양전하가 쌓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음전하로 바뀐다. 즉, 양전하와 음전하가 상쇄돼서 정전기가 쌓이기 어려워진다. 결국 식사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상식은 체내 정전기 관점에서도 옳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환경 등에 따라서도 혈액의 질은 변화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식이 정전기를 쌓이기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네랄을 듬뿍 섭취한다. 둘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양소로 필요한 미네랄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한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 그것도 서로 기량하거나 도우면서 작용한다. 일례로 하여는 각종 효소의 생성, 혈중 콜레스테롤 양의 조절, 세포와 생식기의 발달, 단백질 합성과 생명활동, 유해 미네랄의 해독과 활성산소의 제거 작용을 하며 결핍되면 피부 장애와 미각 장애가 나타난다. 유황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B1, 털, 손톱, 피부 등의 구성 요소이다.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의 유지와 뼈와 간, 근육, 피부에 필요하다. 부족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우며 유황과 함께 유해 미네랄의 해독에 효과적이다. 살은 약 70%가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데 산소의 운반과 세포 호흡, 에너지 대사, 수많은 효소의 형성에 관여한다. 모든 병태, 모든 병폐, 모든 질병을 파고들면 미네랄 결핍이라는 원인에 도달한다고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했다. 그 정도로 미네랄은 중요하다. 하지만 박사는 효소의 기축이 된다는 점에서 이온화 미네랄을 중시했을 뿐 정전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 이온, 미네랄, 정전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네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이온화한다. 이것이 전해질이며 전해질은 전기를 통과시킨다.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포도당이나 요소는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혈관 속에 정전기가 늘어나면 적혈구의 표면에서 전하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린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중 포도당이 늘어나면서 적혈구가 염주나 덩어리 형태로 뭉치기 때문에 혈액순환 부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말초혈관 경색이 일어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줄기세포로 혈관을 만들어서 혈류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은 미래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혈관벽에 정전기가 쌓이면 그곳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의 수가 줄어 부종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하지만 적당량의 미네랄을 섭취하면 이온화된 미네랄이 정전기를 중화시킨다. 그 영향으로 뭉쳐있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었던 물 분자도 혈류를 타고 흘러가 버린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밥에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된장과 각종 절임식품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면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 가끔은 양식을 해도 괜찮다. 중화요리도 좋다. 하지만 기본은 이 식단 구성을 지키는 것이 좋다. 채소와 어패류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 식단이 된다.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종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식물성 미네랄이 좋다. 식물은 근산으로 토양을 녹여서 흡수한 미네랄을 잎이나 줄기에 저장한다. 이러한 식물의 특성에 기반해 식물화석 을산에 녹여 마시는 건강법이 있는데 이는 화석에 함유된 미네랄을 섭취하려는 의도이다.
식사 외의 방법으로 미네랄을 간단하게 섭취하려면 식물을 태운제를 구연산이나 초산 등에 녹여 마시면 된다. 독성이 있는 식물은 곤란하지만 식용 가능한 식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요리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를 써도 된다. 청주나 와인처럼 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에도 미네랄이 풍부하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미역과 다시마, 거머리말, 돌김 등의 해조류를 건조시킨 다음 불에 태워 재로 만든다. 그렇게 나온 재 자체가 미네랄이다. 그 재를 그냥 먹어도 된다. 되도록 탄소를 제거해서 회색으로 만드는 편이 효율적이다. 그 재를 식초에 넣고 1개월 이상 재우면 초산아연, 초산요오드, 초산마그네슘 등 물에 잘 녹는 초산염의 형태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이를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신다.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식초는 아무리 그래도 식초다. 즉, 산화제이기 때문에 노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은 양의 식초는 자극제가 되어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알코올에 담가 유효 성분을 우려내는 방법도 좋다. 미네랄이나 기타 영양소들이 알코올에 쉽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예부터 매실주 등을 귀하게 여겼다. 돈도 별로 안 드니 시중에 놔두는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전에 이 방법부터 시도해 보길 권한다. 이 비법은 음식물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음식물은 위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장내에서 중화 및 분해되어 흡수된다. 즉 식초는 위산 대신이며 중조는 장내의 알칼리성 효소 대신이라고 보면 된다. 둘 다 10배 이상의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를 추천한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활발한 조직이다. 당연히 체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미국 신장학회지의 기사에 따르면 매일 정량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복용하면 만성 신부전의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중조 미네랄은 체내 정전기 제거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 기대된다. 체내 정전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체내에 항상 전화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정전기가 발생해도 미네랄이 지닌 전하가 중화해준다. 요는 되도록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전통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호리 박사의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에는 위와 같은 생활 수칙을 지켜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다수 나옵니다. 그들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맨발로 흙을 밟고 해변을 걷고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고 근육 마사지를 자주 했을 뿐입니다.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병은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병들고 나서 치료에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니 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도 힘들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고 효과까지 좋은 건강법이 있다면 최고가 아닐까요? 가장 적절한 것이 체내 정전기를 빼는 생활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체내 정전기가 다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식생활, 운동 부족, 골격의 이상, 환경오염 등 질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불씨, 산소, 발암물질, 열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불이 나듯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병에 걸립니다. 이 원인들을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거한다면 병의 발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체내 정전기이며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에서 빼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실천으로 고통스러운 증상도 해소하고 다른 병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